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47살 김정혜라고 합니다. 평범한 동대문 의류부자재 가게에서 일하는 그저 그런 아줌마지요. 그런데 그 10년 전 가을, 청량리 버스터미널에서 잃어버린 지갑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5시였어요. 시계를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골 요양병원에서 위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게 바로 그 전주였거든요. 가슴이 텅 빈 사람처럼 그저 숨만 쉬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 돈은 별로 없었어요. 한 12만 원쯤 들어있었나? 그런데 그 지갑 안에는 우리 딸 서연이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빛바랜 6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이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 가을날 그날 만난 한 할머니의 눈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오늘 제 부끄러운 인생사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영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엄마가 그 사람 눈빛이 참 따뜻하다라고 하셔서 결혼을 결심했지요. 결혼 생활 13년 그동안 저는 딸 서연이 하나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그렇게 정말 누구 하나 부럽지 않게 살림에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애미야, 김치 담글 때 무는 채를 쳐야 하지. 그렇게 토막 내면 어디 양반 집에서 먹겠냐? 애미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친정에서 그것도 안 배워왔니? 뭐 이런 말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친정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다, 정혜야.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 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제 입을 틀어막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식 자리에서 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와 샤워부터 하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저는 바보같이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우리 서연이만 보고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시어머니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애미야, 너 이혼해라.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어. 너는 딸 하나 낳고 더 못 낳았으니 이만 정리하자. 위자료는 못 줘. 너도 바람 안 폈다는 보장 없잖아. 그 자리에서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13년이 시어머니 앞에서 한 줄로 부정당하는데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여보, 저 그동안 뭐가 그렇게 부족했어요? 말 좀 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우리 서연이 생각해서 제발. 남편은 고개도 안 들고 그러더군요. 정혜야, 미안한데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답니다. 13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위암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는 아내한테
7살 딸을 키우는 아내한테 사랑이 식었어라는 그 한마디로 저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라 받을 게 없다며 겨우 받은 돈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서 가정법원 무료 상담만 받고 그렇게 저는 7살 딸 손을 잡고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7년 동대문 시장 부자재 가게에서 일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학원비, 보험료 다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서연이 한테는 떳떳한 엄마이고 싶어서 라면 끓일 때도 계란은 꼭 2개를 풀었습니다. 우리 딸 입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위암 사기. 청량리에서 시외버스 2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저는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뵈러 다녔습니다. 엄마는 늘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정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 시집 잘못 보냈어. 엄마가 너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엄마, 아니야.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서연이도 공부 잘하고. 엄마는 그냥 빨리 낳으셔야 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통장에는 정말 12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달 가스비를 못 내서 가스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점심값 1,000원만 빌려주면 그걸로 컵라면 사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입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 그날이 바로 그 가을이었습니다. 청량리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5시쯤이었어요. 시외버스에서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내 지갑.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방을 다 뒤집었습니다. 화장품, 손수건, 휴대폰, 다이어리 다 있는데 지갑만 없었어요. 그 지갑 안에는 12만 원, 그러니까 우리 한 달치 식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연이 6살 사진. 우리 엄마가 안아주던 그 마지막 사진. 저는 정신없이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제가 타고 온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매표소 직원한테 부탁해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청소하시는 분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터미널 한쪽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 사진을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작은 키에 등이 굽고 회색 점퍼는 너무 낡아서 소매 끝이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고 손에는 반찬통 같은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다른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거 아가씨 거 맞소?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맞아요. 제 거예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할머니는 입을 열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시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죄를 지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시오. 네, 죄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지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떨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 지갑을 저기 화장실 앞에서 주었는데 안에 돈이 12만 원이 들어있길래 내가 2천 원을 뺏었었소. 우리 손주가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내가 그저 빵 2개만 사주려고 빵 2개랑 우유 1개가 딱 2천 원이라서 내가 미친 노인네라서. 할머니는 말씀하시면서 자꾸 무릎을 꿇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자꾸 주저앉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가씨, 신고하시오. 경찰서로 데려가시오. 내가 받은 벌이요. 우리 손주만 어떻게든.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렇게 작고 저렇게 등이 굽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할머니 눈빛에 거짓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일으켜서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봤어요. 12만 원에서 2천 원이 빠진 정확히 11만 8천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연이 사진도 그대로 있었어요. 할머니, 손주가 몇 살이에요? 할머니는 흐느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7살이요. 우리 민수가. 부모는요? 할머니는 한참 말을 못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3년 전에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며느리는 보험금 받아서 도망갔고 그래서 내가 폐지 주어서 키우는데 어제 비가 와서 폐지를 못 주었어. 그래서 우리 민수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할머니 댁에 가봐야 하겠다.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여기서 시내버스로 한 정거장이요. 그런데 아가씨 왜 그러시오? 저는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유, 아가씨, 이게 뭐요? 안 돼요. 안 돼. 할머니, 그 2,000원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손주 빵 사드시는데 쓰신 건데 무슨 죄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할머니 댁에 가서 쌀 한 포대 사다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셔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유, 아가씨, 그러지 마시오. 우리 집은 더러워. 그리고 아가씨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오. 이 늙은이가 어떻게. 할머니, 저도 우리 엄마가 위암 사기예요. 우리 엄마 같아서 그래요. 가요, 같이. 저는 그렇게 할머니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선 터미널 옆에 있는 마트에 들러서 쌀 20kg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김 5봉지, 계란 한 판, 두부 2모, 그리고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한 박스를 샀어요. 손주 갖다 주려고요. 계산해보니 87,000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식비가 거기서 다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들고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포기하시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정거장 가는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할머니 댁으로 갔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 댁은 청량리 뒷골목, 재개발이 묶인 동네의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시멘트 계단을 5개쯤 내려가는 반지하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어요. 형광등은 한쪽이 깜빡거리고 벽지는 빗물에 젖어 군데군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작은 방 한가운데 무릎 담요 하나 덮고 누워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가 부르시자 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우리 서연이 7살 때 키가 120cm는 되었는데 이 아이는 100이 될까 말까? 얼굴은 비쩍 마르고 입술은 새파랬습니다. 그런데 그 까만 눈동자가 너무 맑았어요. 민수는 저를 보더니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민수야, 이 누나가 우리한테 좋은 거 사다 주셨다. 인사해야지. 민수는 겁먹은 얼굴로 저한테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초코파이를 꺼내서 민수한테 줬어요. 민수야, 누나가 이거 사왔어. 먹을래? 민수는 초코파이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응, 다 먹어. 누나가 또 사줄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입에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손으로 반을 똑 부러뜨리더니 한쪽을 다시 봉지에 넣어서 할머니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랑 같이 먹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짜리가, 자기도 어제부터 굶었다는 7살짜리가 초코파이 하나를 받고 반을 떼어서 할머니부터 챙기는 그 모습. 저는 부엌으로 가서 도망치듯 쌀을 씻었어요.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 부엌이라는 게 부엌이라기보다는 방 한쪽 구석에 가스버너 하나, 양은 냄비 하나가 다였습니다.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김치통은 며칠 전에 먹은 것처럼 쉬어 빠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저는 쌀을 안 치고 라면 한 봉지를 끓였습니다. 두부도 썰어 넣고 계란도 2개 풀어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새가 그 좁은 방 안에 퍼지자 민수가 자꾸자꾸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누나랑 같이 먹자. 민수는 할머니랑 같이 양은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릇에 라면을 덜어주는데 민수는 또 그러더군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을 못 드시고 다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민수가 먹어. 할머니는 이따 먹을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그릇에도 두부와 계란을 듬뿍 덜어드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같이 드셔야 하죠. 민수도 할머니가 안 드시면 안 먹잖아요. 같이 드세요. 그렇게 셋이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는데 민수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7살짜리가 라면 국물 하나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서연이 키울 때 라면 같은 거 잘 안 먹였거든요.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다고.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라면 한 그릇이 그렇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수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에게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또 우셨습니다. 아가씨, 진짜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해.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할머니, 며느리는 정말 안 와요?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안 와. 그년이 우리 아들 보험금 1억을 받아서 도망갔어.
어디 사는지도 몰라. 휴대폰도 다 바꾸고 우리 민수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오는데 나는 그년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영화같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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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계세요. 저 지혜예요. 윤지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으셨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시면서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지혜야?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30대 여자였어요. 화장은 짙고 손가락에는 큼지막한 반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깡패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저 며느리 지혜. 윤지혜는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우리 민수는요? 민수 어디 있어요? 엄마 왔어. 민수가 눈을 부스스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윤지혜를 보더니 갑자기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요. 3살 때 엄마가 떠난 아이가 4년 만에 본 엄마를 보고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윤지혜는 그래도 막무가내로 민수한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자,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그런데 그때 윤지혜 뒤에 서 있던 그 남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어머님. 지혜한테 들었는데 이 집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저번에 우리 민호 죽기 전에 사놓은 그 빌라 한 채요. 그게 지금 시세가 한 4억쯤 한다던데 맞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빌라? 4억? 이 반지하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빌라가 있다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빌라는 우리 민수 앞으로 돼 있어. 우리 민호가 죽기 전에 우리 민수 대학 가라고 사놓은 거야. 윤지혜의 표정이 그 순간 싹 변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가식적으로 웃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그 빌라요. 제가 민수 친엄마잖아요. 친권도 저한테 있고요. 제가 민수 데려가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는 민수 명이니까 제가 민수 대신 관리할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민수 키우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라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3년 만에 나타나서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빌라 명의 이전부터 요구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남자가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지혜랑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정이 좀 있어서요. 솔직히 어머님이 이 반지하에서 어떻게 그 빌라를 지키시겠어요? 그냥 우리한테 명예 이전해 주시고 어머님은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세요. 우리가 다달이 용돈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 민수가 할머니 등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나 할머니랑 살래. 엄마 무서워. 윤지혜가 민수 팔을 확 잡아챘어요. 민수, 너 엄마한테 그게 뭐야? 엄마야, 엄마. 빨리 짐 챙겨. 민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7살짜리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여러분,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윤지혜의 손을 민수 팔에서 떼어냈어요. 잠깐만요. 윤지혜가 저를 처음 본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저는 그 여자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빌라 시세 듣고 돌아온 사람이 가족이에요? 남자가 발끈했어요. 이 아줌마 뭐야? 우리 일에 왜 참견이야?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그냥 길에서 지갑 잃어버려서 이 댁에 신세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두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윤지혜 씨 친권 살아있다고 하셨죠? 친권하고 양육권은 다른 거예요. 친권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양육권 분쟁이 들어가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친엄마가 보험금 1억 챙겨서 3년간 잠적, 아이 한 번도 찾지 않음, 양육비 단 한 푼도 안 보냄.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지혜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건 내가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어떤 사정이요? 7살짜리가 어제 아침부터 굶고 있는데 친엄마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실 사정이요? 법원에 가서 그 사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야, 이 아줌마. 너 뭔데 자꾸 끼어들어. 빌라는 민수 명의니까 친엄마인 지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처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친권자라도 자녀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면 그건 횡령이에요. 형법 제355조. 친족상돌의 적용도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 재산 횡령은. 남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셋째, 아저씨, 아까부터 들어보니까 양로원 어쩌고 명예 이전 어쩌고 하시던데 그거 노인복지법 위반에 노인학대로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강요죄, 공갈죄 다 따져봐야 하겠네요. 민호 씨 보험금 1억은 어디다 쓰셨어요? 그것도 같이 따져볼까요? 윤지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니, 저 아줌마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민수 잘 살게 해드리려고 온 건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잘 살게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빌라 명예 이전이었어요? 아이 보고 싶다고도,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도 안 물어보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혜 씨 지금 본인이 이혼 후 양육비 한 푼도 안 보낸 거 아시죠?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고하면 본인 운전면허 정지되고 출국 금지도 가능해요. 신용카드 정지도 가능하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안 하셔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3년치 밀린 양육비, 가상금까지 쳐서요. 윤지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남자가 윤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야, 가자. 이 아줌마 변호사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윤지혜가 그래도 발악을 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우리 민수 잘 키울 거예요. 저 마음 먹으면. 그때 할머니가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지혜야, 너 이 집에 2번 다시 발 디디지 마라. 우리 민수는 내가 키운다. 그리고 그 빌라
우리 민호가 너 같은 거 대학 보내려고 사놓은 거 아니다. 우리 민수 대학 보내려고 사놓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너 갈 길 가. 그러자 윤지혜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마지막 발악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우리 민수 키워요. 저 친엄마예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저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누르고 있었지만 이제 보여줬어요. 법대로 가시죠. 처음부터 다 녹음돼 있어요. 빌라 명의 이전 요구한 거, 양로원 보내자고 한 거 다요. 그리고 저 변호사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동대문 시장 부자재 가게 직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는 법이 보호해 줍니다. 남자가 욕을 하면서 윤지혜를 끌고 나갔어요. 윤지혜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지만 결국 문이 쾅 닫히면서 둘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민수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 갈 거지? 나 할머니랑 살 거지? 할머니는 민수를 꼭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우리 민수 끝까지 키울게. 끝까지. 저는 그제서야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 아니라고 했지만 진짜 변호사가 아니어서 너무 떨렸거든요. 그저 인터넷에서 본 정보 몇 개랑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혼할 때 들었던 이야기 몇 개를 짜깁기 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통한 거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또 우셨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민수를 살렸어. 우리 민수를 살렸어.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그날부터 박순자 할머니랑 우리 민수랑 가족이 됐어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다음날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단골 변호사님 한 분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거의 다 맞다고요. 다만 빌라 처분은 가정법원 허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 명의로 손자 친권자 변경 신청을 도왔습니다. 윤지혜는 결국 양육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친권 일부 제한이 들어갔어요. 빌라 명의는 민수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후견인으로 관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빌라요. 알고 보니 시세가 4억이 아니라 재개발 호재가 떠서 그 다음 해에 7억까지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그 빌라를 팔지 않으시고 전세를 놓으셔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반지하를 벗어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민수도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고요. 저요? 저는 그 후 2년 뒤에 친정엄마를 떠나보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정혜야, 우리 정혜가 너무 고생했다. 그런데 우리 정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엄마가 말씀하신 그 좋은 사람이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엄마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러셨어요. 너 외롭지 말라고, 그 할머니랑 잘 지내라고. 엄마가 떠나면 그 할머니가 너 엄마 노릇 해주실 거라고.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 10년 동안 정말로 저한테 친정엄마 같은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대학 갈 때도, 제가 가게에서 잘려서 힘들 때도 늘 옆에 계셨어요. 민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키가 170cm가 넘어요. 그 7살 라면 국물에 행복해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농구부 주장이래요. 우리 서연이는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고 박순자 할머니는 우리 서연이 결혼식에서 우리 친정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 자리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3살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저랑 민수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정혜야, 민수야, 너희가 내 가족이라서 나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가을에 청량리 버스터미널에서 잃어버린 게 지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날 잃어버린 건 지갑이 아니라 12만 원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제가 그날 진짜 잃어버린 건 나만 불행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그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습니다. 이혼당하고 친정엄마는 암삭이고 통장에 12만 원밖에 없는 40살 아줌마. 그런데 그 할머니를 만나고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그래도 손주 하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도요. 2,000원. 그 할머니가 빌려 쓰셨던 그 2,000원이 사실은 저를 살린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그날 제 지갑을 그냥 가져가셨다면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더 외로웠을 거예요. 만약 그 할머니가 양심에 찔려서 지갑을 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인간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00원이 솔직하게 고백된 그 2,000원이 두 가족을, 아니 세 가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끓여줄 마음의 여유가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 라면 한 그릇 덕분에 가족을 얻었고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무너져가던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많지 않으셔도 베푸시고 자기보다 손주, 자식부터 챙기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 그 박순자 할머니처럼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되시는 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 한번 베풀고 싶으신 분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롭게 손주 키우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라면 한 봉지라도 들고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식사 한 끼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